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1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참 끈질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올라온 시킹알파 기사를 보니까요.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9월 달에 6.7%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1년 넘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6.7%면 정말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이번에 전망치를 초과하면서 영국 쪽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어제 참고로 미국 시장이 좀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4.8%를 돌파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 어제 미국에서는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 내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이죠. 미국에서 아직도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리테일 판매가 문제 없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지 못한다. 이러한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경기가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따라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3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가면서 4.84를 기록했고요. 2년물을 보시면 8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하면서 5.18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상보다 훨씬 호조를 보인 9월 달의 리테일 판매 지표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국채를 매도했습니다. 국채를 매도했다는 얘기는요,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국채 금리보다 향후의 미래에는요, 훨씬 더 좋은 이자율을 가진 국채가 새롭게 발행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금 기존의 국채를 팔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9월 달의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의 수치를 보시면요. 예상치는 0.3%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난달 비해서 판매 수치가 무려 0.7% 상승했거든요. 지난달에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2달 연속으로 리테일 세일즈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돈을 쓰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발견이 된 거죠. 따라서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예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 12월 회의 FOMC 미팅이 끝나고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요. 이제는 55%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이게 90%를 넘어갔었거든요. 따라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던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한 반 정도 50%의 확률을 가지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미국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1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상승한 걸 생각하면요. 사실 미국 증시는 선방했습니다. 다우존스는 무려 0.04% 올라가면서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S&P 500은 0.01%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도요. 한때는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졌었는데 결국은 0.25%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어제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매수하는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에디타스가 마이너스 6.2%, 루시드가 5.3%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68, 인바이테 마이너스 4.29,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마이너스 2.57,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2.01, 인텔리아가 마이너스 1.96, 넥스트라 에너지 마이너스 1.76, 스노우플레이크 마이너스 1.69, ST마이크로 마이너스 1.61, 마지막으로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1.58%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들의 특징이 좀 보이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모멘텀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종목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에디타스, 크리스퍼, 그리고 인텔리아까지. 따라서 유전자 가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집어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종목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무려 4.68%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자세히 전달해 드린 것처럼 대중국 수출이 막히게 됐다. 이러한 소식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루시드가 보이는데요. 루시드의 주가가 어제 5.3%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미존 패밀리 멤버십 플랫폼에 한글 기사로 좀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3분기에 전기차 판매량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가 보도가 됐습니다. 화요일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3분기에 루시드는요 1457대의 에어 세단을 고객에게 인도했다. 판매 대수가 1457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시장의 전문가들의 예측은 2000대였습니다. 원래는 2000대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참 못 미쳤잖아요. 자, 그리고 이 수치는 2분기에는 1404대, 그리고 1년 전에 3분기에는 1398대이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도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종 조립을 위해서 700대는 사우디로 운송 중이다. 따라서 생산 대수는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루시드의 올 한 해 2023년 한 해의 생산 대수는요 10,00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은 5월 달에 루시드가 직접 제시를 했고요. 8월 달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줬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루시드는 올해 적어도 10,000대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루시드를 믿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제 미주은 탑12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종목이 올라갔는데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2.76,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플러스 2.35, 테슬라 플러스 0.37, 나비타스 0.34% 올라갔습니다. 반면 온 세미컨덕터 그리고 소파이는 횡보를 했고요. 나머지 6종목은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17, TSMC가 마이너스 0.24, 인피니언이 마이너스 0.68, 우버 마이너스 0.74, 아마존 마이너스 0.81,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혼자 4% 넘게 큰 폭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잠깐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미주온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해드린 내용은요, 공식적으로 정부 발표 내용이 아니었고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정부에서 드디어 이걸 확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주가가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화요일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출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엔비디아가 만든 중국 시장용 칩 판매를 억제하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때는 6%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자, 그러나 엔비디아는요, 단기적으로 재무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따라서 중국 시장 없어져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제품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는 재무 실적에 단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T 리서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난 분기에 중국 수요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20에서 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분기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한 20% 이상을 중국이 담당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없어진다면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매출의 손실이다. 이렇게 지금 CT의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뉴스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만든 A800 그리고 H800 이렇게 두 가지의 칩이 중국 수출용이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꼭 집어서 수출 금지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규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전기자동차 같은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고급 상용 칩은요,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요, 제3국으로 통해서 이렇게 그 반도체를 수입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중개자 역할로 사용할 수 있었던 40개 이상의 국가예요. 이제부터는
있는 반도체 칩, 엔비디아의 칩 같은 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3국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수입하기도 여의치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업데이트로 인해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말고도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텔이라든지 AMD,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모두 어제 소식을 듣고 3%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ASML이 굉장히 좀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기사를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ASML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일단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판매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요, 시스템 판매의 지역 분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전 세계에 골고루 우리가 만든 노광 장비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균형이 깨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엄청난 시장이었는데 이걸 포기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시장이 좀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SML은요, 이번에 새로운 규정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한된 수의 중국 공장에만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올해 재무 전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문제 없다고 얘기했고요. 또한 2030년까지의 장기 가이던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의 압력에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는요, 오는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일부 DUV까지도 중국 수출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DUV는요, 심자외선 노광 장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ASML에서 두 번째로 진보된 제품 라인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작년부터 이미 EUV는 못 팔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최첨단 장비가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 이거는 이미 판매하지 못했고, 이제부터는요 DUV도 판매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ASML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을 상대로 EUV는 물론이고 DUV까지도 판매하지 못하는 굉장히 좀 커다란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녹화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ASML이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어닝 실적을 잠깐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분기 갭 EPS를 보시면 4.81유로가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67억 유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작년 대비 성장률은 15.5%,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자, 그런데 3분기에 순 예약액을 보시면요, 26억 유로에 불과합니다. 3분기 동안, 따라서 3달 동안 만든 매출은 67이었는데 그동안 똑같은 기간 동안 만든 예약이 26억이면요 굉장히 좀 예약이 저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가이던스입니다. ASML은요, 4분기 순매출을 67억에서 71억 유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난 분기랑 비슷하든지 그거보다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2023년 전반적으로 순매출은 작년 대비 30%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굉장히 뛰어날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CEO가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요, 반도체 산업이 현재 사이클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드디어 바닥이 끝난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변곡점이 가시화될 것이다. 변곡점은 갑자기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현재의 관점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는요 상당히 커다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어닝 리포트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엔비디아로 들어갑니다. 어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엔비디아는요 더 이상 그들이 중국 수출을 위해서 만들었던 변종 GPU, 즉 H800, A800 이 두 가지의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만한 악재가 발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6%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조금 더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추가적으로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GPU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중국 말고도 할 나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엔비디아의 GPU를 누군가는 사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GPU 시스템의 단 하나의 활용 범위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는요, 자율주행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요, 나중에 가면 블록체인도 가속화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모든 첨단 기술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GPU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수혜주다, 이러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폭스콘,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기업이죠. 이 폭스콘이 엔비디아 칩과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AI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한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제조기업인 대만의 폭스콘이요, 엔비디아 칩, GPU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자율주행차 제품에 사용할 인공지능 데이터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이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공장은요, 데이터를 모아놓는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GPU가 필요하겠죠. 어제 타이페이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폭스콘의 연례 테크 데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폭스콘의 회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무대에 함께 올라와서 두 기업이 손을 합쳐서 AI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만들고 있는 데이터 공장은요,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공장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미래에는 모든 회사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AI 공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발표된 엔비디아와 폭스콘이 구축하고 있는 이 AI 공장은요, 자율주행 전기차를 위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엔드-투-엔드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축해준다. 따라서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 시스템, 이 소프트웨어를 가져가서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도로 위를 실제로 달리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AI 공장으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AI 공장은요, 소프트웨어를 개선한 다음에 전체 AI 차량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금 이미 테슬라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 테슬라라는 기업 하나만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공장을 운영하는 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엔비디아는요, 테슬라 말고 전 세계 많은 자동차들을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AI 공장,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차로 구성된 이 전체 엔드-투-엔드 시스템이 바로 엔비디아 그리고 폭스콘이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요,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폭스콘 그리고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이제 인공지능 센터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원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들의 소프트웨어를 사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전달해드렸던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폭스콘과의 협업 소식은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하나만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동시에 투자하면 좋겠다, 이러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도 굉장히 커다란 뉴스 하나가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배터리셀을 테슬라가 공급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하모니 에너지라는 영국 기업이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이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배터리를 전력막에 연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력이 풍부할 때 친환경 전기를 저장하고요.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모니 에너지는 주로요 풍력 발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국은 이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 때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그거를 이제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배터리에 저장을 하고 나중에 바람이 없을 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무적인 부분은 이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배터리를 만든 게 바로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 하모니 에너지의 프로젝트 위치는요 영국의 버킹엄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99메가와트 범퍼 프로젝트다. 따라서 테슬라의 메가팩 2XL 배터리를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99메가와트 범퍼 프로젝트는 뭐냐면 45만 가구에 2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코틀랜드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49.5메가와트 배터리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두 배터리 모두 테슬라의 리튬 이온 메가팩 2XL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렇게 호재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2XL 시스템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요. 테슬라의 메가팩 2XL 시스템은 가격이 한 대당 무려 139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가의 장비죠. 그리고 용량이 대단한데요. 한 대당 용량이 3.916메가와트입니다. 이 얘기는요, 평균적으로 3,600가구에 1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하모니 에너지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프로젝트만 해도 45만 가구에 2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위에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3,600가구로 나누게 되면요, 이번에 테슬라가 판매한 메가팩 2XL의 판매 대수가요 무려 250대로 밝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한 대당 139만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자, 1.39 밀리언 곱하기 250대 하면요, 자, 이번에 프로젝트 하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벌어들이는 돈이 무려 347.5 밀리언이다. 물론 이제 대량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할인이 되겠지만 그래도 300 밀리언 정도는 된다. 3억 달러를 넘어가는 굉장한 매출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올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테슬라는요 전기차에서만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슬슬 에너지 쪽에서도 많은 매출, 좀 대량으로 커다란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대감을 올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테슬라의 메가팩 딜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다란 대형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에 10억 달러 규모의 365 클라우드 도구를 판매한다, 굉장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 상대가 아마존이라서 더욱더 흥미진진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과 10억 달러 규모의 메가딜을 체결했다, 인사이더라는 미디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인사이더의 보도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서 내용에 따르면요,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의 365를 산다고 합니다. 365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죠. 워드도 들어가 있고 아웃룩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게 모두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무려 100만 개 이상의 사용권을 구매한다. 사용권이란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구독 모델이잖아요. 따라서 한 명당, 사용자당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만 개 이상의 사용권을 구매한다. 그리고 그 기간이 5년이다. 따라서 규모가요 10억 달러를 초과한다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지역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굉장히 좀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을 이용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한 거죠. 따라서 이제 최신 버전의 365가 출시되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새로운 365가 출시될 예정에 있는데요. 그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365를 이용하겠다, 이러한 뉴스가 발표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웹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자잖아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독보적인 라이벌 관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마존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365는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식을 통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잠착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팔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달해드릴 대형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이고요. 아마존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아마존이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남아공 진출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아마존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온라인 리테일 사업이 내년에 시작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마존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이커머스 기업이죠. 그런데 화요일 날 드디어 남아프리카에서 잠재적인 판매자를 초청한다. 이러한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사업 가능하니까 들어와서 이제 판매하세요. 이렇게 공지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상인들이, 판매자들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성명서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증산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국가 인구의 4분의 3이 이미 인터넷에 접속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 도시 지역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다. 따라서 이커머스 기업이 진출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 하나가 여기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따라서 이커머스는요, 전체 리테일업의 4%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침투율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 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얼마나 커다란 시장에 진출해 있는가. 그런데 그 시장이 그냥 크기만 큰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뭐냐면 향후에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커머스가 활발하게 펼쳐질 텐데 아직까지는요. 4%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남아공 같은 경우는 그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앞서 나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커머스의 침투율은 4%다. 굉장히 고무적인 뉴스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프리카에서 지금 경제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나이지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온라인 판매가 30% 증가하는 추세를 이미 만들어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를 이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하나 둘씩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경쟁 기업은 지금 일본 기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퍼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나스퍼스라는 기업에서 이미 뭐 1시간 내에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굉장히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이 이제 후발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침투율이 4%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쟁 기업 하나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살펴봤더니요. 지금 현재 아마존은 아프리카 쪽에는요. 단 한 개의 국가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이집트거든요. 따라서 이집트 다음으로 두 번째 아프리카 국가다. 굉장한 소식이죠.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니까 앞으로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수는요. 21번째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좀 많이 진출 안에 있잖아요. 따라서 아마존의 이커머스 역시도 지역적인 확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지금은 21개 국가에만 진출해 있지만 이게 25개, 30개, 40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점칠 수 있는 기사였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0월 18일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면요. 월가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커다란 어닝 결과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테슬라의 어닝이 발표되는 날이거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치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이번 분기의 매출은 243억 달러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EPS는 0.75가 예상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 그리고 EPS에 대한 전망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마진이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할인을 진행했던 것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분기에도 엄청나게 마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걱정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참고로 1분기의 마진은 19.0이었고요. 총 마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2분기는 18.1 그리고 3분기에는요. 17.5%로 떨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의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컨센서스가 17.5%였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 의외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17.5보다 더 떨어진다. 마진이 형편없다. 이러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미 3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따라서 생산 대수는 43만 대, 그리고 판매 대수는요 43만 5천 대가 발표됐기 때문에 매출보다는 마진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마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총 판매량 2023년에 목표가 180만 대잖아요. 과연 이걸 지킬 수가 있을까? 만약에 경영진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180만 대 부족 안 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또 커다란 악재죠. 따라서 계속해서 가이던스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이던스겠죠. 따라서 다음 분기 그리고 2024년에 대한 마진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판매 양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밖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공식 행사가 언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판매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발표가 된다면 하나의 좀 커다란 호재로 발생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멕시코 지역의 기가팩토리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된다면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이버 트럭 그리고 멕시코 공장이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진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현재 옵션 시장에서는요, 테슬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는요, 적어도 7% 이상 올라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것이다, 안전벨트를 매야 될 시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마진이 17.5%, 총 마진이 17.5%를 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2023년에 판매 대수를 180만 대를 유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2024년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다음 분기 그리고 2024년에 과연 마진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가, 앞으로 지금 현재는 마진이 형편없지만 앞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멕시코 공장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업데이트가 예상된다, 이렇게 네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미존 멤버십에서는 이런 테슬라 같은 굵직굵직한 어닝이 발표가 되면요, 어닝 리포트 그리고 어닝 콜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즉각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